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편이 있나? 이재정, 이변입니다. 네, 이광철, 리변입니다. 예, 박중희입니다. 어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은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발은 또 어쩌나.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요. 아, 그럼요. 전문 방송인이잖아요. 저는 벌써 녹화 1시간 전부터 도착해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준비했습니다. 네, 전문 방송인이라면은 방송 1시간 전에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주민 변호사님? 저는 일정표에 분명히 9시 반으로. 일정표가? 일정표가? 예. 조금 늦으신 관계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면박을 줘봤습니다. 예. 이 정도 벌은 충분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들 바쁘신데. 이게 녹음 방송을 하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될 게 저희는 TV가 아닙니다. 여러분 썰전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라디오, 본질은 정체감은 라디오에 있습니다. 그죠. 단지 보일 뿐이에요. 우리 보인다는 거 인식을 안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네. 단지 보일 뿐이지 우리 라디오고 자연스럽게 코도 파시고 뭐 이렇게 머리도 긁으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아닌 척하고 그것만 못하는 거. 네. 박진 변호사님 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장이 약해요, 제가. 예. 아닌 척 그것만 안 하시는 걸로 하고. 네. 예. 근데 떨리네요. 왜 떨리네요. 그러세요? 전문 방송인께서. 사실 또, 제가 또 막 이쁜 척 되게 했잖아요, 라디오에서는. 근데 제가 정말 오늘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진짜 초중음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참. 네. 실패. 아무튼 2주 후에는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나타나겠다고 제가 PD님께도 재차 약속을 드리면서. 죄스럽고 하시합니다. 죄스럽기는 하세요? 다소, 여러분한테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긴 하네요. 과연 세월호 문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이념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세월호 문제처럼 백주대낮에 국민들의 목숨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골든타임을 지나면서 그렇게 뱃속으로 수장되어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1년이 지나도록 선체 인양도 안 되고 보상 문제 가지고 막 유가족들의 뜻들을 고립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나라의 틀이라고 하는 게 되겠는가. 저는 오히려 그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냐.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 변호사님이나 이 변호사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노무현 대통령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대통령 자리를 그만두고 권한대행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다음 대통령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가 이 해수부 이 얼라 아슬아슬했어요. 왜? 나가셔도 돼요. 네.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죠. 책임지세요. 모든 뒷짐은 저. 그럼요. 그게 표현해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뒷감당을. 그 삭발하는 거를 박 변호사님 현장에 계셨죠? 예, 있었어요. 삭발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오마이뉴스 이제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금요일엔 돌아오렴 아가야 나의 품으로 돌아오렴 나의 아가야 이 문구가 그 기사 중간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됐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삭발하시는 분들의 심정하며
지난 1년 동안 이분들이 이제 겪어오신 정말 그야말로 갓난 신고의 삶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박 변호사를 통해 듣고 저희 우리 이 자리에서 그 누구였죠? 이보나 양? 박보나 양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저는 안 나온 방송이었는데 또 우리 어머님도 한 분 나오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1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쫙 흐르면서 이분들이 이 머리를 깎는다. 제가 어제 정말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뜻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 대응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파헤쳐갖고 이번 일을 하나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념비로 삼자.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죽어서 가슴에 묻은 자식들을 그렇게 떠올리면서 머리를 깎을 때 이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유가족이었다면 저는 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총을 구해서. 이게 도대체 1년 전에 오늘을 떠올려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다 일면에서 세월호를 다 추모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침에 제가 이 방송 이제 녹화를 위해서 나오면서 우리 두 딸 애를 제가 좀 꼭 안아줬어요. 그 바닷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 검색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어떤 기자가 인용했더라고요.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적어놓는다. 사랑해. 이렇게.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 아침에 제 딸도 그렇고 정말 지금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구천을 떠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 넋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그 죽어간 아이들 304명 이라고 그러던데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영혼들이 좀 편히 쉴 수 있게끔 세월호의 진상을 다 마저 낱낱이 밝혀내고 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내고 그래야 그 영혼들이 좀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해봤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의 거짓말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박근혜 5대 거짓말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만우절날 통치자를 어떻게 뽑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견제 감시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정말 너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절실하네요. 검사들한테 검찰청법 제4조 한번 다시 한번 봐봐라. 뭔가요?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라고 되어 있어요. 검사는. 맞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은 검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니네 검사들이 공익의 대변자로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냐? 우와! 스키프란데요? 정말,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생각나는 분들만 말씀드려도 정몽원 회장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셨고 그랬죠. 이번에 성완종 전 회장도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그리고 주변에 자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확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건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초를 겪는 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그 절박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유서에도 그런 말씀 남기셨잖아요.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 정몽원 회장도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 뒤졌고 또 기업의 명운까지 그때 막 넘어가던 참이었으니까 이번에 성완종 회장도 유세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족들까지 막 다 뒤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방금 전에 제가 검찰에게 사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고 했지만 이번에 나타난 뭐 의혹제기 수준이긴 한데 검찰 스스로가 정말 공익의 대변자?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사익의 대변자, 권력의 대변자지. 이 사람들이 무슨 개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어야 됐다는 생각을 할 만큼 절박한 거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나의 이나마의 명예라도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살만한 세상인지 저는 검찰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광화문에 이 근해산성이라고 불리는 차벽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헌재가 분명히 위헌이라고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지네들 나름대로의 불법 시의 우려 때문에 그러한 차벽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박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리고 많은 또 유가족분들도 주장하고 계시는 것들이잖아요. 시위대를 가장한 경찰들이 불법 폭력 시위들을 더욱더 조장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실 태극기를 불태웠던 얘기들도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그 강제로 연행하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유가족분들을 그렇게 연행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집회 참가했던 시민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차벽 설치만으로도 그때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정말 분노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조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갖고 201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것들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을 연행하지 경찰들이 과도하게 뭐 이상호 기자 같은 분들은 왜 그 소화전에 있는 물을 갖다가 그렇게 보충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체포되어 가지. 그 항유 과정에서 체포됐었고. 더군다나 그 비까지 내리고 4.16 일주기라고 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슬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경찰들이 계속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경찰이 특히 강신명이 얘기하는 불법 폭력 시위의 우려 때문에 차벽을 설치했다거나 불법 폭력 시위대를 엄단하겠다는 얘기들은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로 개소리고요.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강신명을 포함한 차벽 설치와 그날 집회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있었던 지휘 라인은 전부 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전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부나 여당을 압박해가지고 그 자료들은 확인하고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황정웅이나 또 다른 뭐 박상옥 이런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당신 그때 이렇게 수사보고 올리지 않았냐. 내밀 수 있었어야 되는데 막연한 생각으로 청문회 들어갔다가 완전 개망신 당하고 이제 와서 그 기록을 보자고 하니까 조선일보한테 그렇게 까이고. 조선일보 그랬어요. 코미디 같은 청문회라고. 이 시행령은 어떻게 이걸 내용을 줄여놨냐면 특별법이 이제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라라고 특별법은 돼 있는데 그 특별법의 시행령이라고 얘네들이 얼라들이 내놓은 걸 보면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좁혀놨어요. 그러니까 정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원인 규명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조사한 것을 그 결과물을 갖다 놓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구조군안 작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특별법은 구조군안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안은 구조군안 작업에 대한 정부 조사 자료 분석과 조사라고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해놓은 것만 가지고 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뜰쳐보면서 이거 잘 됐나? 요것만 보라는 거예요. 4월 2일날 가족분들 머리 깎으시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하셨던 말 중에 좀 많은 말들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요. 하여튼 광화문 광장에 있는 사람은 그때 다 울었어요. 심지어 그 보수 쪽에서 나온 카메라맨들조차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촬영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보도도 이상하게 나갔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머님이. 나는 보통 엄마다. 나를 그렇게 자꾸 안 보게 만드는 이 정부가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매일 꿈을 꾼다는 거죠. 1년 전에 그날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맨날 그렇게 꿈을 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사회가 잔인해요. 그리고 특히 정부가 이번에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잔인합니다. 이거를 자료를 한 번 4억 2천으로 냈다가 한 번 더 내죠. 8억 2천으로 고쳐서 사보험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뿌리면서 이걸로 보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왜 기자들이 항의했대요. 일부 기자들이. 아니 이거 여행자 보험까지 포함시키고 확정도 안 된 네. 3억을까지 넣어서 이런 자료를 왜 뿌리냐라고 했더니, 기자분들이 전체 지급 액수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자들이 그랬대요. 그렇다고 해서 사보험까지 넣습니까? 그냥 다 그 포괄해서 알려드리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 해수부 공무원들은 인간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언론은 제가 봤을 때 그 배보상 기준안 나왔을 때 태도를 보면, 그리고 가족분들이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끼셨던 거, 1년 전 기레기들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참사 당시 기레기들이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러니까 예, 8억 2천이라고 해수부가 얘기하니까 8억 2천이나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사보험 들어있고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연합의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해서, 요즘에 뭐 국민 정서가 예전과 같지 않고, 그래서 언론이 잘하셔야죠. 하여튼 뭐 이번 사건도 사실은 또다시 한번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네.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수사를 조여나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 유서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당한 강압을 받았던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결과를,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수사를 하는 이 검찰,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보면은 국회의원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요 굉장히 바쁜가 봐요. 뭘 하나 똑부러지길 못해. 그리고 좀 답답한 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들 보면 그 말씀하신 일부 공개되는 걸 분석해가지고 네.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만도 못한 준비를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답답한데,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이렇게 하루 전날 검찰이 어떤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끌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이미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를 다 인정한 거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일- 또 방해를 예. 하는 경찰이 좀 과도하게 또는 너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많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 건데 이완구 국무총리 지금 자기 전 운전기사하고 말 맞추려고 전화했었다. 오늘 보니까 홍준표 그렇죠. 뭐 전달자하고 또 말 맞추려고 시도했었다. 네. 누구를 구속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참 이상해요. 예. 네, 정부는 분명히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법은. 조사 예. 목적이에요. 조사 대상이에요. 근데 조사의 주체로 탈바꿈하는 시행령. 그렇죠. 그건 정말 국어적 해석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요. 뭐 관련된 이유를 보면은 그때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긴급 조치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행위는 당시의 유신 헌법 자체에서 긴급조치 발동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유신 헌법이 규정해 놨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법심사를 별도로 할 상황이 안 됐다. 그러니 그러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얼마 전 대법원이 내렸던 자기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합 판결에 의하면은 긴급 조치는 당시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고 우리의 현행 헌법의 정신에 비춰보았을 때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위헌이에요. 예, 근데 그게 사법심사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판사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준다는 거. 제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그 영남제분 살인 청부로 돌아가신 그 최지혜 양의 그 오빠, 하지혜 양의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분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들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 순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를 가끔씩 떠올려 보지만 누군가가 그 장면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막 다시 재현을 하면서 본인을 아프게 할 때 그게 과연 유아족을 위한 길이겠느냐. 정말 부모님을 너무 힘들게 했었고 그런 것들이 또 가족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맞닥뜨려야 하고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잖아요. 그것조차도 채다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했더라면은 진작에 마무리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위안과 평온의 시간을 드려야 마땅한데 아직도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잔인한 순간을 그것이라도 지금 그분들에게는 넘고 가야 될 어떤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예,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떠올렸던 네.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율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것들이 아까도 봤지만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고 예, 그런 방식으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떤 후보든 간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상투적인 얘기하잖아요.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방에 오갈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제를 조금 후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입법론적인 고민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변 변호사로서의 정체감과 또 생활인으로서의 변호사로서의 정체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늘 그 균형을 맞춰가는 지점이 참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있는 바는 변호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저의 어떤 사회적 질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제가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늘 유념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하고 있는 고민들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은 상식적인 변호사들이고요. 여튼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저희는 정체감을 라디오로 갖고 있기 때문에 TV와 같은 세련된 어떤 방송 이제 애티튜드를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참았어요. 라디오만큼 하려고 그죠? 저희가 근데 너무 또 딱딱해지면 재미가. 이렇게 저는 TV에 나온 것 같죠? 사실 살짝 다 굳었어요. 본인의 뒷모습이 잡히더라. 근데 오늘은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떡이 졌는데 어떡하냐 해서 3명이 함께 낼 수 있는 시간이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남들은 1시간 방송이면 3, 4시간을 하고 압축하고 팟파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재미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1시간 방송하는데 한 40분에서 느리는 거 안 되겠느냐 물어보는 이런 저희의 불찰로 그런 부분을 서포트 못 해드리고 그건 국민TV의 탓이 아님을 국민TV 이사로서 변명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재밌는 프로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과연 그럴까 이런. 근데 언제나 그래요. 나는 공부하면 잘하는데 하는 거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잘하는 데는 그거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실력인 거거든요. 우리 이제 점점 지각해가는 우리 아가한테 날씬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데 저녁을 굶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저녁만 굶으시나요? 네, 저녁만 굶어요. 네, 저녁만 굶어요. 점심까지 굶고는 전 못 살아요. 먹는 게 낙인 사람인데 식탐이 그렇죠. 저희 제일 첫 번째 욕구예요. 다른 어떤 욕구보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켜져가지고. 네. 사실 이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말버릇이 사실 앞에 사실. 맞다. 그걸 읽어봤대요. 네. 사실이 말버릇인가요? 뭐 이런 얘기. 그런가 봐요. 몰랐어요. 네, 사실지만 그 사실이라고 안 붙이면 다 거짓말이고.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날 현장 법정에서 계시기도 했고요. 아니요. 그것들이 마지막 체험 관련 때. 네. 저희 이거 잘라주세요. 이 화면 보시나요? 이 화면 보시나요? 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조금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세소한 사회적인 논의를 확장을 해보겠다라는. 우리가 헌재를 믿어도 될까요? 예, 뭐 다음에 다른 정당 해산하고 경매매 처벌. 네, 그런가요? 예.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선생님, 백기환 선생님 관련한 이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분 실제 선생님은 아니시잖아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선생님. 예. 제가 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또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니까 티처는 아니신. 티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더를 받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컨셉으로 해가지고 머리는 부시하게 하라. 머리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삐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고생하셨어요. 눈을 좀 부은 눈으로 하고 오라 그래갖고 일부러 이렇게 좀 부어서 온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라디오 방송할 때는 저 잘난 척 해도 저는 뭐 아무 거리낌 없었거든요. 근데 리얼하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이 순간에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게 저도 참. 지금도 거리낌 없으신데? 예, 변호인들이 대거 많이 들어가 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겠죠. 갑자기 그 변호사 시장이 그럼 활성화되는. 그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정말 오늘 방송에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는 보고 계신 많이 자료를 보면은 준비에 있어서 너무 준비는 참 잘 하셨는데 오늘 머리도 차분하게 빗고 오셨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는 첫 방송이고 그래서 두 분 나름대로 빠숑도 신경 쓰시고 한동안 저는 그런가요? 내용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일찍 들어오느라고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어쨌든 두 분은 뭐 훌륭한 비주얼로 방송 네. 잘 하셨겠네요. 요즘 뭐 초죽음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턱선이 갸름해지셨어요. 안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뭐 굳이 꼭 매진하진 않았어요. 근데 표시가 나나요? 초죽음? 네. 제가 그래요. 국민 TV에 뭐 헬스걸 뭐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해주시면 저의 실시간 모습을 아니 매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사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국민 TV계의 김수영. 김수영. 그 친구가 이렇게 네, 전면 네, 줄어드는 네, 그 친구가. 네. 그럼 저도 전면샷도 보여드릴 수 있고, 저한테 적절한 다이어트 보조 제품과, 헬스를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붙여주시면, 트레이너를 붙여주시면. 그럼 박 변호사님 저희 방송은 오늘부로 하차하는 걸로. 뭐, 다른 일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 차벽 있을 때요. 예. 차벽 차 밑으로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네.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호사라 그래도. 예. 이 연예는 안 되셨으나,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기쁨으로 나눠 그나마 드리고, 이제 우리 하나 이제 말씀하고 죄송합니다. 예. 또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 팬들한테 진행자가 그러니까, 뭐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이재정 변호사님 팬들한테 또 엄청 씹히겠네 또. 없어요. 정보 공개되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통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정보 공개될 내용이 없다. 알고 있는 바가 없다. 군사 비밀에 관련된 맞아요. 거라서 정보 공개 안 하겠다. 비공개 결정을 비공개하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질질 끌어서 네. 이 이슈의 이 나력을 제거해서 카메라가 익숙해졌어요. 네. 저는 이제 마지 무시하기로 못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취자를 무시한다는 발언이 아니요. 카메라를 오해될 수 무시하는 있어요. 예, 카메라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한 창입니다. 무시한다는 발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리베님. 카메라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청취자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건 무슨 뭐 개그 프로의 민상 토론 같은데. 예, 오늘 편하게 입고 오셨어요. 진짜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네. 예.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그래도 수트 입고 있을 때는 이광철 변호사님의 패션 감각이 이렇게 노예했다는 생각 못했는데 블랙야크 등산복 청테이프 있나요? 청테이프? 그래요. 등산복 티에 면바지. 정말 중년의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찾아주십시오. 잃어버린 동화. 동안입니다. 20. 저희 20에는 저 말고 다른 변호사 있으니까요. 예.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원래는 필요한 걸 이미징하고 나서는 바로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해줘야 되고요. 돌려달라. 네, 그다음 네. 그거를 신청하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은 그런 내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환부 신청서를 쓰면은 필요한 정보 이미징 뜨고 돌려주게 돼 있고, 이미징 뜨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과 당사자 참여해서 그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징 뜨는 거죠. 관여를 할 저희가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배포해 드렸어요. 네. 자, 첫 번째. 핸드폰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나 패턴을 걸어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핸드폰에 개별적으로 자동 로그인 기능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회 나갈 때만이라도 자동 로그인 기능을 해제해서 그때그때마다 로그인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 그래서 핸드폰 보안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핸드폰을 현장에서 뺏으려고 할 때 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 가능하지만 체포 현장을 벗어난 시간적 장소로 벗어난 다음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네. 영장이 없는 한은 호송포스트라든지 경찰에 가서는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을 반드시 요구해라.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던 당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건 상관없지만 호송차 안,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이번에도 대부분 뭐 경찰서에 가서도 이렇게 이미지 당연히 줘야 되는 줄 알고 실질적으로 법률적 의미로는 내가 준 거. 그러니까 당사자가 줬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형국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영장 없이는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을 압수당했을 때는 반드시 원본의 영장 제시를 요구해라. 예. 영장 갖고 와봐라. 내가 좀 봐야겠다. 막 팩스본 4번 안 되고, 4번 안 되고. 고장 꽉, 꽉 찍어서 예. 그 영장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고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어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라. 예. 그다음, 영장에 보면 제한 같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국문이 소화 가능한 분이라면은 읽어서 해독 가능하니까요. 그 제한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요구를 하셔야 그리고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해요. 잘 보십시오. 자, 영장 제시한다. 이러거든요. 나 누구다 뭐 그러니까 제시했다. 이거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제시라고 했을 때 경찰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 제시 이건데 제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되었는지 이 범죄와 관련성은 무엇인지는 확인하라고 제시라는 제도를 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만약에 경찰이 그러면 잠깐 봅시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넘겨가면서 무엇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는지도 확인하시고 4번인지 원본인지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열어볼 때 반드시 참여를 요청해서 그리고 참여를 거부하면 반드시 그 상황을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해놓거나 뭐 네. 핸드폰을 뺏겼기 때문에 녹음 좀 어려우시면 그 사람의 관등 성명 직급과 이름 같은 것 좀 적어 놓으셔가지고 상황을 반드시 메모를 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판례를 어긴 거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 가능하고 청구도.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해가지고 끝까지라도 해서 예. 반드시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예. 됩니다. 그 대응 요령을 배포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뭐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시 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 긴급행동이라고 하는 예.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버 긴급행동.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행동요령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해보시면 또 진보 네트워크 센터에 오시면 진보 네트워크 센터 예, 예. 웹페이지에서 그래서 사이버 확인하실 긴급 수 행동은 이제 있습니다. 카톡 그 대응팀으로 지금 예.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도록 해서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 그런 행동 요령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법률 문제 평생에 한번 겪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법률 문제에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변호사 너무 비싸, 문턱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고르는 법, 변호사를 다루는 법, 뭐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우리도 그냥 뭐 생활법률 유사한 편안한 아침 방송 버전으로 이런 변이 있나 오늘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간택 되어야 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률 분쟁에서 뭐 나를 골라달라 뭐 이런 얘기 PR 하시지 말고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되고 어느 단계에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나요?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한번 해보면 해요. 네. 우리는 항상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가 진짜 필요한 상황이 돼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의뢰인들 만나다 보면은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변호사한테 문을 두드려서 한번 만나나 보자 하고 오시는 분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을 혼자서 끙끙 앓은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뭐 상담료도 비싸지 않을지, 상담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변호사한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는 사건인데 변호사 만나고 나면은 다 이거 사건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변호사 사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변호사 시장에 다양한 변호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비단 뭐 억측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어떠세요? 그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네이버에게 물어본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변 인터넷 사람들이나 검색을? 인터넷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뭐 특히 뭐 관공서와 관련된 거는 주로 공무원들에게 좀 재차 물어보시는 것 같고.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 법률 전문가 우리도 뭐 이제 때로는 네이버에게 물어보는 일도 많죠. 네, 우리도 많긴 물어보잖아요. 한데 그만큼 우리야 뭐 늘 만나는 사람이 변호사여서 변호사의 문턱이 그렇게까지 높은가를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왜 변호사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제가 이제 연수생 때 네. 연수생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지임 한 분이 송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집 근처 그때 이제 남부지방법원 근처에 살았는데 네. 목동 쪽에.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래도 연수생이면 이제 준법률가잖아요. 조금 네. 있으면 네. 어쨌든 변호사를 하는 그때가 2년 차였던 것 같은데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하고 그 과정이 뭐랄까 잘 이렇게 낯설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면 상담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닌가. 상담료가 그때 아마 1시간에 뭐 이렇게 11만 원 뭐 해갖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10,000원 붙였나? 예. 그래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상담을 받고 이제 송사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것도 막상 수요자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고 네네. 또 한 군데를 갔는데 뭔가 제가 뭐 연수생이라고 신분을 밝히진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기계적이고 무성의하고 뭔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송사를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데가 또 알아보고 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겪어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변호사한테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음 편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고 그 과정들이 이제 의료보험으로 해서 비용적 부담도 없고 하나의 어떤 좀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연수원 2년 차면 곧 변호사가 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 느낌을 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변호사 이렇게 송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가달라, 뭐 해서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과정들이 막상 이렇게 닥쳐가지고 만나보니까 우리는 직업으로서 늘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턱이 높나 하는데, 막상 제 경험이 그랬고,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 술 먹고 이렇게 편하게 네. 하는 분인데, 막상 이제 그분이 송무 비슷한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나한테 상담으로 왔는데, 저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더니, 야, 너 그렇게 대화가 그렇게 뻑뻑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저한테 후일담을 들려주는데, 또 그런가 봐요. 막상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다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나서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대 그 수요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약간은 뭐냐면, 얘기가 좀 하기가 너랑 대화하는 게 너가 좀 이렇더라 별로 재수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 이광철 변호사님이 준법률가이던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렸을 때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뭐 이런 얘기는 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린 진짜 그래요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지만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활용하시려면은 이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 또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를 정말 고르는 게 맞을까, 찾아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본다면요. 변호사에 대한 문턱, 여러분들이 높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쉽게, 일단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어요. 이제 뭐 상담료 아까 뭐 11만 원 얘기도 하셨는데 상담료를 뭐 대부분 요새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건데 차라리 상담료를 받는 곳으로 가셔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정 이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상담료를 받지 않는 사무실을 가면은 변호사가 상담해주지 않고 이제 사무장 선에서. 근데 모든 사무장님이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판사님, 판사 출신의 사무장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무장님만 아니, 모든 법인이 아니고 유일하죠. 예, 유일하시죠. 유일하시죠. 네. 정관 사무장님이 다 계신 건 그럼요. 아니니까 네. 사무장님을 통해서 사건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담 태도가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보다는 차라리 적절한 상담료를 지급하시고 이 문제가 법률 이전에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와 관련된 법률적 팁을 제대로 유용하게 얻어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역할에 대해서 저는 꼭 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의뢰인하고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은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자기 입장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해준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끔씩 많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갈등의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변호사를 찾아와서 자기는 자기에 대한 법적인 앞으로 조력도 얻고 싶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싶으신 마음이 있나 봐요. 근데 변호사는 딱 기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잖아요, 대체로. 근데 그러한 태도들의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고, 왜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내 얘기를 듣느냐 예, 맞아요. 하는 식의 어필을 가끔씩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변호사는 당신 편이다. 그런데 당신의 무조건적인 편이 아니라 당신의 얘기를 뒤집어서 비판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판사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임무인 당신 편이기 때문에 당신 말을 뒤집어보고 비판하고 회의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얘기가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얘기에 허점은 없는지, 당신의 얘기가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당신의 얘기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일부만 강조하는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반대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을 여지는 없는 건지를 검증하고 점검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호사의 역할들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한편이 되어야지 당신이 말이 옳다고 박수 주는 건 당신 가족의 역할이다. 그럼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도 붙여서 항상 의뢰인에게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변호사에게는 모든 걸 다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해요. 중요해요.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라. 일단은 나는 너희 편이니까 내가 말은 지금 차갑게 분석을 하고 마치 네 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거니까 너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 처했던 케이스인데, 영장이 한번 청구돼서 영장 청구를 이제 기각을 시켰어요. 근데 재청구를 해서 재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의뢰인분이 저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줬으면 재청구 때도 방어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만 저한테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청구가 됐는데 더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의견서를 거의 대동소이하게 첫 번째 청구 때 뭐 대동소이하게 들고 왔더니
이제 상당히 다른 정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떨떠름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자기는 다 그런 게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변호사한테 얘기를 못 하는 얘기 안 한 거죠. 그분은.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네.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고 싶고 무죄라고 믿고 싶다 보니까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걸 인정하거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으셨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는 이제 본인이 보게 되는 거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제가 우리 또 의뢰인의 비밀은 또 보장해야 되는 또 직업적인 한계가 있어서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저한테는 A라고 해놓고 사실은 B였던 거예요. 근데 그 B였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은 그런 것이 녹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저한테 A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B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A라는 주장을 소장에서부터 계속 밀고 나갔는데 저쪽에서 녹취록을 딱 내밀면서 A가 아니라 B다. 지금 원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하니까 저도 당황하고 그분도 당황한 거죠. 근데 이 소송이라는 게 아무리 사소한 쟁점이라도 한 번 거짓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의뢰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소송은 마치 도화지와 같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하는데 스케치가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화지야 그림이 잘못되면 도화지를 찢어내고 새로운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면 되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스케치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변호사한테 모든 팩트를 다 제공하고, 그것이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시작이 돼야 된다. 한번 스케치가 돼서 그나마 흰색을 칠해놓으면 거기다 검정색을 칠할 수 있지만 검정색을 칠해놓고는 다른 색을 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호사한테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된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이제 특정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을 진행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텐데, 나는 언니, 오빠, 사돈의 팔촌을 다 뒤져도 우리는 아는 변호사가 없어요. 예, 또는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과연 맞는지, 그때 아는 변호사라는 건 전화를 딱 해서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변호사가 아니라 내 사돈의 팔촌이 소개시켜주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혼 또는 부동산 이럴 때 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늘 다뤘던 정관예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관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법조 경험이 검사 1, 2년이나 판사 한 몇 년 정도는 해본 변호사, 처음부터 변호사만 한 변호사 말고 그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대형 로펌을 찾아가는 게 맞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제 우리 대형 로펌에 계셨던 사안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안마다 좀 다를 것 같고, 제 말이 또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느낌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대형 로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기업에 대한 법무 자문이라든지 네. 또는 금융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형 로펌이 잘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일반 사건들,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것까지 완전히 특출나다. 전관이라는 어떤 배경이 없으면, 전관이라든지 무슨 고문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없으면 그런 것도 조차도 특출나게 과연 잘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맞닥뜨리는 사건을 이제 일반 민사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개인의 전 재산이 걸린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굳이 대형 로펌에 가서 대형 로펌이 책정한 가격에 수임료를 주고 많은 관심을 못 받으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변호사가 능력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 실력이라든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결과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실함하고 시간 투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변호사가 얘기를 잘 들어주고, 모든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걸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이 소송에 다 녹여낼 수 있느냐가 소송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형 로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각 변호사가 갖고 있는 사건 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건을 굳이 대형 로펌을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얘기를 또 그렇게 잘 들어준다는 게 무조건 그 얘기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속 검증을 하면서 구성해 나가는데 시간을 충분히 쓰는 변호사냐. 그걸 중심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ISD. 이가 뭔가요? ISD가 뭔가요? 자, 약장고 같아요. 플레임은 어떻게 여기 되나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 제목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변이 있나? 네. ISD는 이런 재판이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오. ISD라는 이제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에서 기자들이 활자로 짧게 쓰는 건 좋은데 보통 이제 말로 할 때 또 일반 시민들을 만나고 그럴 때는 잘 이제 ISD라고 저는 잘 쓰는 편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특징이 이제 대다수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공공 정책이 국제 중재에 회부되는 제도인데 따라서 누구보다도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건데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쓰는 것이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 용어를 이제 가령 우리가 만들었다면 좀 쉬운 말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텐데 이 영어 단어를 그대로 이제 그 축약한 앞 글자 딴 건데 그래서 저는 되게 뭐라고 많이 이제 조금 길지만 뭐 투자자 대 국가 중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국제 중재 회부 제도 둘 중에 하나로 제가 부르죠.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국가의 공공 정책을 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국제 중재에 끌고 가서 거기서 우리나라 공공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일반 소송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일반 소송에서는 일단 3심제가 있고, 근데 이건 지금 한 번에 바로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하는 중재인데도 한국에서는 또 자동으로 집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특이한 중재. 뭐 중재란 말도 일반 시민들에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래서 뭐 투자자 국가 중재 또는 뭐 국제 중재 회부제 뭐 이런 정도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기업 투자자와 우리나라 국가 간의 문제인 거고요. 결국은 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 재산을 가지고 막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정부 가천 청사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조금 낯선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중국이나 미국 외국에서 어떤 재판을 하거나 외국에서 일반적인 중재를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집행을 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죠. 집행문 부여 전 단계로 집행 판결을 받고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 한 재판이 어떤 그 정의에 너무 반한다든지 또 그걸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 질서에 반한다. 그럴 때는 아무리 외국에서 뭐 중재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국내 법원에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론스타 이 건은 거기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한국에서 바로 집행문이 부여되는 바로 집행되도록 하는 우리 가천 청사가 압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통제 절차, 스크린 작용이 없는 거죠. 그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재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항공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큰 규모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승무원들이 대한항공 측에다가 이 돈 달라라고 요구를 하겠죠. 한국 땅 안에서. 그때 대한항공 관련된 재산에 압류도 하고 경매도 붙이고 할 수 있으려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또 다른 집행 판결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작용을 한번 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중재돼서 결국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 제도가 대단히 이단적이고 특이한 또 하나의 방식이
세 사람의 이제 중재인이 판정을 하는데, 판사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판사가 아니라는 판사가 거죠. 아닌데 하여튼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서 신청인하고 그러니까 신청인은 기업이겠죠. 피신청인은 이제 국가죠. 양측에서 한 사람씩 지명을 해요. 한 사람 이를테면 우리 재판에 이야기한다면 내가 판사를 한 사람 고르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앉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상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 의장 중재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장 중재인을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또 지명을 해요. 근데 합의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론스타 사건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것도 영어입니다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기관인데 이 기관이 세계은행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의 사무총장이 그 의장 중재인을 지정을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중재제도라는 것은 그 본질이 어떤 국가의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기에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은행 산하에 있는 사무총장이. 자본의 논리. 그 세계은행은 미국이 가장 많이 출자해서 거의 미국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 기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이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패소할 수가 없네요. 구조상. 판사를 미국이 고르는데. 미국이 여러 차례, 미국도 역시 이 국제중재에 끌려갔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패소하지 않았죠. 미국 국가 자체가 건재할 수 있었네요. 이 제도도.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드네. 이게 그래서 잠깐 벗어난 얘기가 이게 사실은 FTA 때도 문제가 됐을 때 이명박 정부의 그 통상 협상을 담당했던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이거 별 문제 없고 제소돼도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한 나라는 미국이었군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켜봐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이셨을 것 같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세련되져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저는 좀 더 슬림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변이 있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오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변이 있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